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빅 이벤트는 끝났지만 지수 상승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지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4,17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7% 강세, 코스닥도 0.8% 오름세로 90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94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64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43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사자세입니다. 1,12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액은 소폭이지만 57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역시 80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8% 오름세 10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흐름이 좋습니다. 6.2% 급등하면서 지금 60만 원 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5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0.2% 약세로 47만 2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인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0.2% 가까이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 0.5% 강세입니다. 29만 1,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5% 가까이 상승하며 9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페루 4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LOI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거래가 63만 1,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8,564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3.7%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01만 5천 원이고요. 기아는 0.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4위까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3.3% 강세, 거래가 50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 오름세로 16만 1,950원, 에코프로가 3.5% 상승하면서 9만 1,100원에 거래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전 거래일에 시세 분출했었는데 오늘 1.3%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4만 2천 원이고요. HLB는 2.3% 내림세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펩트론이 1.6%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26만 6천 원. 파마 리서치는 0.2% 가까운 오름세로 54만 2천 원. ABL 바이오 강보합권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2.8% 가까이 조정받습니다. 22만 7,500원이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0.6% 가까이 하락하며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한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는 목요일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앞두고 관련 업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T-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8.1% 급등하며 거래가 23,600원. 로보티즈도 23% 가까이 급등합니다. 2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스타까지 19.4%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3,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주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전선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진전기가 13.5% 상승하며 6만 5,400원, LS가 7.6% 강세로 거래가 22만 5천 원입니다. 대원전선도 8.2% 강세입니다. 거래가 3,95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1,428원대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29원 40전이었고요.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43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1.8% 오름세로 4,182선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0.8% 오름세 908포인트입니다.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위적인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온기가 특정 섹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들도 워낙 많았었고 이제 11월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일단 장초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미국 증시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네. 올해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YTD 기준으로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 올랐기 때문에 무려 이제 3배 이상 더 많이 상승한 셈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증시에서도 많이 이제 보였겠지만 개인들이 시장을 상승을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수가 우리가 이제 레벨업 했을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을 레벨업 시켰던 것은 기관하고 개인들이라기보다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국내 이 어떤 가계의 자산 비중 자체가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이제 한국 자산에서의 주식 비중 자체가 20% 미만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요 20%라는 거는 해외 주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가계 측면에서의 주시장의 어떤 그 선호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지수라는 어떤 베타의 상승 그런 측면과 알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같이 이제 계단식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 업종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쏠려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너무 쏠려 있던 이제 시장 상승세가 약간 좀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과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의 어떤 그 상승의 온기가 조금 이제 낙수 효과로 좀 퍼져가는 그런 과정을 긍정적인 어떤 흐름 보고 있어서 코스피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워낙 큰 이벤트들도 많았고 시장도 워낙 이제 계속해서 단계비 계단식으로 상승해 가니까 시장이 뭔가 좀 상기돼 있고 흥분돼 있고 이렇다고 여겨지는데 11월은 큰 이벤트가 없단 말이죠. 예.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뭐 에이펙 같은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럼 좀 뭔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정말로 다져나가는 이런 기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매수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일단은 반도체 호실적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끝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의 공백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뷰 리포트를 내고, 그러니까 뭐 실적 이전에 프리뷰 날고 이제 실적 발표된 이후 리뷰 리포트 내면서 내년 실적을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내년 지금 뭐 좋게 보는 쪽은 삼성전자 내년 OP 90조, 하이닉스 80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조고 내년 전체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400조가 넘는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사상 최고의 그 컨센서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많이 보는 쪽은 사실 기관하고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제공하는 컨셉에서 약간 지수의 상승세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개인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적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요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어떤 일단락되는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내년 실적 모멘텀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일단 국내 증시의 어떤 이 실적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종별은 단연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한국하고 미국 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고, 요 이익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기존의 우리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이제 낮았던 측면이 리레이팅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리레이팅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배당 관련한 우리가 이제 배당 분리과세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네. 배당 최대 세율이 35%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25%로 낮추는 그런 안을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연말 이전에 이런 25% 이나 그러니까 최대 세율이 25%로 되면서 대주주들이 연말 그리고 연초에 배당 상향 공시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배당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내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 요인은 뭐 이미 조금 이제 모멘텀 조금 둔화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 맞겠지만 이 배당이 연말 공시에 나오고 배당 정책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국내 증시를 이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좀 심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반도체 쏠리든 안 쏠리든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4,1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말 5,000포인트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JP모건이 지난주에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니까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한국 내년 기준으로 순이익을 봤을 때 한국의 PER이 12.3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밸류에이션 그대로 옵니다. 지수는 올라가지만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12배 정도로 계속해서 고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대만이 18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보다 지금 이익 모멘텀이 더 좋습니다. 한국이 디램 쪽에 어떤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좋고 전체적인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대만의 1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더 커요. 배당 성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배의 타겟으로 본다라고 하면 5,000포인트는 사실은 연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투자 주체라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좀 뽑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매수 여력이 좀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 자체를 지금 한 15%의 국내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네. 최근 이제 2029년도까지 14%로 낮출 겁니다. 비중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았죠. 올해 뭐 200조를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수익률로 따지면 10%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도 이제 내년부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직장인분들은 이거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를 파는 것보다는 비중을 낮추면서도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갈의 어떤 그 연도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정으로는 2060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기존에 상당히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올해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국내 증시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3년간 국민연금이 한 10조에서 15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관 투자들도 국내 주식을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컨셉도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ETF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ETF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사가 결국은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로 뒤로 스왑해서 ETF로 바꾸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는 순간 금융 투자가 그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그런 수요도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매수세가 조금 둔화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들, 기관 투자들이 국내 증시를 좀 계속해서 리레이팅을 하는 그런 핵심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고점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것이 뭐 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근거를 찾기가 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반도체 쏠림을 걱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군요. 어쨌든 반도체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또 한 번 나온 거는 엔비디아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기업들과의 전반적인 AI 협력, 동맹 관계 이런 협력안들이 대거 발표가 됐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파급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6%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걸 보면 반도체 쏠림을 걱정하면서도 더 파급력이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과정에서 젠슨황이 같이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26만 장을 물론 공짜로 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게요. 당연히 돈 주고 사겠다는데 돈 주고 그게 사는 그렇게. 거지만 네. 지금은 다들 주문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선적으로 26만 장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컨셉 자체도 상당히 큰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실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다른 국가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고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가 국내 기업이 어떤 실적에 대한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이게 맞는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한 AI 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로봇 칩을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만들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테슬라도 삼성전자의 AI 로봇 관련한 그런 수주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라든지 근로 기관들이 사실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1% 남짓하게 상당히 좀 재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라든지 보유의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국내 증시에 그리고 특히나 한국 반도체 업종에 상당히 좀 관심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글로벌 AI 테마의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역할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이번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의 실적, 호실적 이런 것들 발표 이후에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단연 지금 상승 탄력성으로 본다면 압도적이에요. 오늘도 주가가 오늘 잘하면 6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이 고민이 이거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지만 그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계속 주가는 올랐어요. 어쨌든 오늘도 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60만 원 지금 찍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PER이 딱 8배 됐습니다. 원래 이제 7.8배인데 전 종가 기준으로 7.8배였는데 8배가 됐고요. 삼성전자도 12.2배 요 수준입니다. 글로벌 AI 기업과 어떻죠?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계속 부각이 돼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내년에 어떤 삼성전자 90조, 하이닉스 80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익 추정치가 1개월 전, 3개월 전에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3개월 만에 50%를 상향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SK 하이닉스가 33%가 상향이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외국계 기업들은 외국계 IB들은 조금 더 좋은 수치로 제시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대비해서 4배, 5배를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4,000%, 5,000%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400%, 500%죠. 죄송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100배, 200배가 아니다. 지금 8배, 12배 수준이기 상당히 적정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이익이 정당화되는 컨셉에서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도체 업종의 어떤 상승세, 밸류에이션의 논의를 AI 버블 이런 컨셉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잣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기업 모두 다 이 모멘텀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에서 해당 반도체 업종군들을 빼면 사실 한국의 전체적인 실적 기여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 모멘텀은 사실은 하향 조정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온기가 조금 퍼져갈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반도체 업종군들의 특히나 한국의 반도체 업종군들이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이 모멘텀을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주를 꼽자면 자동차. 일단 25% 관세가 15%로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짓눌려 있던 주가,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되겠죠. 이제 그 짓눌린 주가를 이제 날개를 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일단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적은 지금 당장은 관세 영향이 있어서 뭐 영업이익이 꽤 많이 줄긴 했지만 앞으로 이건 이제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 기아도 좀 이제부터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내 이제 자동차 업종의 PER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이제 반도체 업종의 PER이 6배, 7배 수준입니다. PER이 네. 상당히 낮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한 6% 정도 됩니다. 5.5%에서 6%, 기아차 6%, 현대차 5%. 그리고 배당 성향 자체도 20%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안으로 기준으로 보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대통령과 악수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상당히 감사하다. 큰 빚을 졌다. 그럼 빚을 어찌됐건 갚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갚는다는 얘기도 했나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빚은 어떻게 보면 이 배당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쪽이잖아요. 배당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한국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상당히 좀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가 배당을 너무 높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도 분리과세를 받으면 본인한테 상당히 이득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본 결과 몇백억을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게 되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가 배당을 상향하게 되면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한테도 좀 잘 보일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좀 이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체적인 이익이라든지 배당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급 반등을 했거든요. 내년 이익 추정치가 거의 6%에서 7%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관세도 25% 하향 조정이 된다는 측면 그리고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하향 조정 플러스 환율 그래서 OP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26만 중에서 현대차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죠. 5만 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SK그룹, 삼성그룹은 엔비디아의 협약을 분명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실적 추정치는 전기차 그냥 내연기관 쪽에 실적만 부각이 됐겠지만 이렇게 AI 관련한 로봇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군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배당 모멘텀 그리고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로봇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잠재적인 모멘텀까지 고루 갖춘 업종이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대비해서 좀 덜 올랐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자동차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히려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업종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어요. 한중 관계 전면적인 회복이 1000명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반응은 예를 들어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등이 예를 들면 엔터주 이런 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센티먼트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보면 중국향 매출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의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센티먼트가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연령을 해지를 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와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일부 포기하고 우리도 중국에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향의 어떤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센티먼트는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센티먼트가 개선된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은 조금 올라가면서 보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실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중국 외에 어떤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오히려 조금 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쪽에 좀 매출이 잘 잡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향 관련한 이런 센티먼트 관련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다소 높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측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관심사는 대형주 위주의 어떤 베타,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알파, 이것이 계단식으로 가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의 시장 성향과 맞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센티먼트가 주가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숨가빴던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외교 이슈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함께 출렁였는데요. 4,000피 시대에 들어선 국내 증시가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더 위로 향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끝나고 비교적 차분해진 11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IS셋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월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월별 수익률을 보면 11월이 가장 또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11월입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10월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11월도 기대를 갖긴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1월이 더 뜨거웠나요?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보통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그래요? 네, 되고 통상 이게 6개월 단위로 끊어봤을 때 그러면은 6개월 단위로 그 총 12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교집합이 11월 달부터 상승해서 4월에 끝나는 게 제일 높은 성과를 늘 거둬왔습니다. 지난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비슷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11월 달부터가 제일 좋고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통상 그 앞에 9, 10월 달이 좀 안 좋은 우리는 이제 뭐 8월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보통 9, 10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9, 10월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걸 딛고 기본적으로 11월부터 가는데 이번에는 9, 10월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뜨거웠잖아요. 뜨거운데 우리는 엄청 뜨거웠죠, 사실은. 우리 많이 뜨거웠고. 예. 뭐 한 달에 15% 지수가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차분하게 11월 시작했다 하셨는데 안 차분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한 거의 1.8% 이상. 잘못 쓴 거. 차분할 줄 알았는데 안 차분했지. 정말로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은 이제 약간 포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보통 이 정도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게 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좀 마음도 좀 많이 급해졌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앞에 에이펙이라는 상당히 큰 이벤트를 잘 무사히 지났고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뜨겁지만 저희는 또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1월에 대한 증시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벤트적으로 보면 빅 이벤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FOMC도 11월엔 없죠. 그럼 이제 11월은 뭔가 이제 시장이 정말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이지한 대표님. 그렇죠. 이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되었고 미중 갈등도 완화가 됐고 FOMC에서 금리 인하도 했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이 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펀더멘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11월 달이 성적이 좀 좋았던 것은 연말 장세, 반도체가 대부분 이제 12월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12월 달 배당을 노리고 11월부터 매집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이슈가 더 커졌고 AI 모멘텀이 더 확장되면서 이쪽으로 더 매수가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주가가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별화하는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러면 시장 영향을 배제하고 보면 결국은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AI 모멘텀을 받는 쪽이 좀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포모 현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11월 달에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급작스럽게 오르면 이게 단기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단기 과열이다라고 경고음이 계속 났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코스피 JP모건 추정치는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날지만 80년대 후반기 때 86년, 87년, 88년 이 시기에도 거의 70%, 80%, 90%까지 수익률 지수 상승이 됐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때는 우리 경제가 삼저호황이라 그래가지고 10% 이상 예, 성장률을 그랬죠. 나타내고 그랬죠. 그때는 아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주식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고 이제 그 증권회사 점포에 가야 되는데 네. 가서 건설회사 주식 주세요. 어떤 건설회사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식까지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공부도 하셨고 이제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닌 이렇게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한 70% 이상 올라갔죠. 72%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치는 어메이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1등이죠, 지금 현재.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유럽에서도 영국, 뭐 네덜란드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또 이렇게 깜짝 쇼가 뭐 어닝 쇼크라든가 어닝 스프라이즈도 없는 달입니다. 11월 달은.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오른 것에 대한 경외감도 있기 때문에
좀 상승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둔화되되 예, 좀 둔화되어 줘야지만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진정되는 게 좋기도 하겠다. 자,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뭐 아시겠지만 연일 화제였습니다. 도착한 당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엔 또 경제 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 우리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젠슨 황 CEO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젠슨 황이 미국에서부터 한국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짠 하고 나온 게 이제 GPU 26만 개 우선 공급이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GPU 없어서 못 사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숨에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소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대략 한 2% 거의 절반은 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7, 8%. 근데 중국은 대부분 자기 내부 고객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 혼자 있는데 미국은 미국 기업들 빅테크 대항하기도 사실은 버거운 정도죠. 근데 대략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는 다 올망졸망한데 여기서 사실은 일단 한국에 26만 장 정도를 주는 건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당장 그걸 이렇게 하면 26만 장 감이 안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4만 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픈AI의 챗 GPT-4 지금은 이제 5 뭐 이렇게 더 넘어갔지만 챗 GPT-4가 GPU 4만 장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 5만 장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소위 리딩하고 있는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소위 학습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우리가 역량을 총 5개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 왜 이맘때 왜 와서 젠슨 황이 줬을까? 거기도 사실 상당히 좀 퀘스천이잖아요, 사실. 팔 때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잘했죠. AI 사실은 국가에서 처음 사는 이슈도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하고도 협업이 꼭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실적 발표, 미국의 빅테크, 빅5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들의 그 주가 성과가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약간은 한국을 챙겨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HBM이 기업들 상대로 내가 갑이었다면 그 GPU, 엔비디아가 갑이었다면 내년으로 갈수록 갑이 아닐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은 성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한 8, 9%. 근데 반면에 성과는 좋았지만 캐펙스 AI 투자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박살난 데가 대표적으로 메타.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기업 다 AI 투자는 내년에 대표적으로 다 많이 늘리는 데인데 같은 AI 투자를 늘리는데 주가 성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났거든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메타는 이제 자기 수요 위주로만 일단 과도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 수요가 둔화되면은 이걸 과잉되면 어디다 팔 데가 없다는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더 큰 거는 아마존과 알파벳은 내 수요도 자체 수요율이 있지만 외부에다도 팔고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체 AI 칩을. 그러면서 포인트들이 뭐냐면 거기서 비용 효율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GPU가 꼭 옛날처럼 이 두 기업 안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빅클라이언트들이 서서히 이제 독립해 나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오히려 경쟁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생각이 좀 막 바뀌겠죠, 생각이. 그러면 이들한테는 필요한 게 HBM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GPU는 내가 만들었지만 거기다 HBM 붙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을 관계가 이제는 내년으로 가고 이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면 아마존과 알파벳의 자체 칩 관련된 분야의 비즈니스가 커지면 HBM은 또 다른 고객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단돌이 하러 온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에 주는 일방적 선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빅테크가 빠져나가는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 되고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어떤 생태계를 엔비디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로 또 봐야 된다. 이재한 대표님 계속 들을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위기종이 왔는데 이게 9월달 넘어오면서 AI 확장론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특히 7월, 8월 이후에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전에도 늘어났지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AI 확장론이 나왔는데 AI 확장론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 이제 확장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들도 있지만 AMD, 브로드컴, 중국으로 보면 알리바바, 하웨이 이제는 GPU,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점유율은 전부 다 한 자리 숫자 초반대에 아직까지는 보잘것없지만 이제는 이런 GPU 생산한 그 처가 늘어났고 이때 이제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미국의 레포트들이 좀 의아의 방향을 일으켰죠. 뭐냐면 GPU보다 HBM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GPU는 이제 누구나 생산할 수 있지만 과연 거기에 붙을 수 있는 HBM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논의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월달 이후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SK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확정 기여라는 말을 하면서 가격을 70% 인상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공개적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HBM이 뭔가 어떻게 보면 GPU 칩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처가 다변화되고 늘어나면서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3사 모두 집중이 되면서 지금은 아마 젠슨왕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생각을 할 거고 HBM 공급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우리한테 26만 장을 줬지만 역으로 얘기해서 HBM에 그 상응하는 HBM을 우리한테 그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식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협력안을 보면 GPU 26만 장 우선 공급한다는 것도 있고 각 기업들과 맺은 협력안들을 보면 또 되게 다양해요.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 뭐 공동 개발 이런 것도 담겨 있고 양자 컴퓨팅, 뭐 자율주행부터 반도체 공정의 혁신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이번에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저도 두 분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사실은 이제 블랙웰 그 GPU가 뭐 풍기 현상이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입니다,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 그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우습게 얘기하면은 왜 그 남녀간에 생일 선물 준비 못했을 때 그 여자가 자기 이마에다가 리본을 달고 자기가 선물이다 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깜짝 선물이라 그래서 뭐 GPU 공급 외에도 저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자기들이 HBM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자라티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AMD가 했던 것처럼 뭐 지분 상호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을 좀 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살짝 기대해봤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는 빠져 있어서 조금은 좀 약간 실망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그래도 뭐 이게 선물은 선물인 거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선물이 아닌 건 아니니까. 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명확히 해야 돼. 26만 장을 저희가 사는 건데 네, 우선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우선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뭐 GPU에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것 자체도 뭐 선물이다라는 해석인 거고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에 앞서서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타결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조금 이상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좀 찜찜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세의 경우에는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합의하기로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는 또 조금 결이 달랐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대표님? 기본적으로 맺은 어쨌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장은 트럼프니 물론 나중에 뭔가 수틀리면 또 바꿀 수야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뭐랄까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가서 그 국내적인 정치에 좀 엄청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흠집을 내려고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대만하고는 아직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나오는 거 봐가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에 논의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을이 아니라 HBM 생산력이 있으면 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논의를 우리가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확실합니다. 중국하고도 지금 하다가 지금 갑을 관계가 한 몇 개월 합을 겨뤄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발 딱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미중이 소위 관세 협상 타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은 AI 투자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상당히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HBM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러튼릭이 이것을 엄청난 또 무기화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매우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최악의 상황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혹시나 15%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서 불리한 반도체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우리 코스피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단계 충격은 있겠지만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AI 경쟁,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GDP 기여도에서 미국은 우리가 소비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AI에 관련된 산업이 이 소비의 국가 GDP 기여도에서 넘어서서 1위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AI라는 이 산업이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이나 섹터가 아니라 차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공장을 미국 내에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나 대만을 그러면 압박할 수 있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그럼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쇼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고 실제 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공장을 안 주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며칠 정도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의미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크게 품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시작부터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뼈 있는 농담도 주고받았죠. 그 모습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看看有没有后门。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농담할 때 살짝 이게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주 유쾌하게 잘 또 시진핑 주석이 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시 주석이 1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은 거죠. 지금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가 천명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예를 들면 한알령 같은 거잖아요. 한알령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징후들을 보면 한알령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말이죠.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좀
우리 실망스럽게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그 어떤 관료들이나 중국 산업의 속성을 보면 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한한령이 없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절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 한한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면 공식 실제 입장이어서. 실제 이제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우리 저기 그 여행 관련된 업체에서는 다 한한령이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감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기 힘들지만. 그 대신에 이제 실버 산업에서 협조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뭐 제약 바이오 쪽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한중 협상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제일 잘한 거는 그 한중 통화 수합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달러를 벗어나서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해서 통화 수합을 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 이제 환율 안정에 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 정도는 잘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사실 외교적인 레토릭과 수사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지 그다지 그렇게 인상적인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풀리고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장면이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의외로 쉽게 잘 넘어갔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제 박진영 그 의장, 박진영 PD, 그렇죠. 아니, 예, 이제 예. 그 국가직을 맡았으니까. 네네. 예, 그 장관급 만났죠. 대우였죠. 네, 근데 신 어쨌든 주석과 만났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베이징에서의 그러한 그 콘서트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아마도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또 공식적이지 않게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제일 쉽게 한국에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래는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도 그랬겠네요. 본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지금 3년간 지금 무역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해결돼야만 그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이 전 세계 수출 물동량이 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풀려야 될 텐데 그 앞에 전초적으로 지금 한학령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방한 중국인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그런 콘서트나 또 내지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들을 얼마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해 가느냐 뭐 이런 것의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신호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정부가 하기보다는 지역 방송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물론 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70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도 한국과 중국이 체결을 했고 장기적 과제로 계속 논의가 됐었던 한중 FTA도 협상을 재개하자 이런 방침도 밝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이전에 좀 닫혀 있었던 게 열리고 하는 이런 물꼬들이 좀 트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많이 들였고 특히 이제 중간에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많이 하답을 하려고 했다. 다만 이제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낼 수 있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싶고 오늘 이제 주가도 하나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중간에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관계 개선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한 번에 풀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시진핑 주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얼굴 인상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사실 얼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는 것과 빈도수와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나쁘진 않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저도 가장 큰 성과는 결국은 이제 한중 수합 체결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위안화가 최근에 이란이나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원유나 원자재 시장에서 현물 결제에서 위안화가 지금은 어쨌든 통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축 통화의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화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아까 표정 말씀하셨으니까 10인 추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표정 계속 안 좋았는데 뭐 결과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풀리는 그리고 양측이 합의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서 했었던 해상 물류와 관련된 제재를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되는 거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로 가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그 하나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어떤 그 트리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란 그 나라 또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획획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거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국도 네. 또 미국에 우리가 너무 붙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된 어떤 그런 어떤 상대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리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중국이 뭐 스물 보따리를 한꺼번에 다 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건 외환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 일단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도 잘 안 떨어져요, 원달러 환율이. 왜 그런 거죠, 송 대표님?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준을 보면 연준이 의외로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2월 달 원래 금리 인하까지 쭉 또 내년까지 쭉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네.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강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원래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달러 약세가 다시 나타날 텐데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워낙 강세 톤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마련돼 있는데 일단 미국이 사실은 내려온 속도가 둔화됐다는 게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국에서 서로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가지고 통화 해지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한 달, 두 달은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가장 같이 움직이냐면 엔화하고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엔화가 약세가 엄청 두드러져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오고 원래는 이번에 BOJ가 금리 인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멈췄잖아요. 동결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엔화 약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턴이면 강세로 좀 돌아섰어야 될 타이밍에 엔화가 어찌 보면 우리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가? 네. 엔화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좀 특히 일주일을 놓고 보시면 엔화 약세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엔화의 강세를 원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베센트가 가서 엄청 압박했죠. 그랬죠. BOJ도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중간에 어찌 보면 그걸 붙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결국은 오히려 엔화 강세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원화 생각보다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것 자체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라도 혹시 엔화를 금리 인상을 멈췄던 걸 뭐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환율 체계 말이죠. 아마 이제 그 일본의 신내각이 들어섰고 어쨌든 아베노믹스의 이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은 엔저 현상에 의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흐를 것이다를 그게 아베노믹스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을 가는 것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동을 좀 걸었고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왔던 그 시기에 본다면 엔저 현상을 조장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거기에 정책을 지원했던 중앙은행 총재였던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직전에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엔저 현상을 갔던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일본의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아베노믹스에 맞춰서 엔저 현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조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려했던 엔저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그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엔캐리 자금의 단기 청산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한번 큰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자금의 이동은 없었지만 단기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과정을 보면 시장의 충격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수준은 높죠? 높은 편이죠. 예. 좀 떨어질 필요성이 있겠죠?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그럼요. 이제 사실은 이제 떨어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돼야지만 사실은 우리 환율은 변동성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변동성이 있다. 줄어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대미 협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올라갔는데 좀 이제 다른 악재가 없다 그러면 1,400원대로 다시 좀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다시 또 정책 모멘텀에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고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또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봐야 되죠, 대표님?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리과세 첫 번째 분리과세고 최대 주주하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 분리과세하는 최저 세율하고요 그 격차를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원래 35%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일반은 25%니까 그걸 두 개 25%로 맞춰주면서 최대 주주가 거기에서 소위 역차별을 받지 않아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랬을 때 배당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배당 그 소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언급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거는 소위 앞서 봤던 거에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넘을 수 있는 그 높이를 기준점을 너무 낮춰놔 버리면 소위 배당을 좀 덜하고도 많이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굳이 내가 배당 많이 해도 할 필요가 있어라고 오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너 CEO들이.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목표 자체는 최대 주주가 배당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배당 성향 자체의 그 소위 기준점을 너무 낮춰버리면 그러면 시작 자체가 너무 낮으면 배당 전체를 높이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너무 낮추는 것은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속도는 천천히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최대 주주의 최고 세율을 낮춰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배당 성향 절대 기준을 낮춰서 너무 많은 저변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좀 높이면서 그래서 소위 높은 목표를 줘야만 소위 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꾸준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분해서 보죠. 배당 성향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을 지금 최초 제시됐던 안은 35%인데 이걸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25%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이 기준인데 요거를 35에서 40% 이상 기업에게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두 조합이 이제 어떻게 최적의 안을 찾느냐 이 과정인 거잖아요.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다음으로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배당 최고 세율을 이렇게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들이 다 바라고 있고 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당 성량을 35%에서 40% 이상 돼야지만 이 최고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해라.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줄게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중은 알겠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왜요? 뭐가 있냐면 네. 이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사실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네. 이 원래 에쿼티 코스트보다 낮을 때는 배당을 하고 이게 재투자 수익률이 기대가 더 높으면 사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을 다 해야 된다는 건 뭐 망고지설의 어떤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예를 배당 성향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40이 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35%,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당이 안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기술 투자에 R&D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돈을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경우에는 쌓아놓고 배당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무조건 배당 성장만 볼 게 아니라 이 투자 실제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R&D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배당 성장만큼 인정을 해주고 이 배당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고 오로지 배당 성장 한 개 수치만 가지고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없는 돈을 갖고도 제가 우리 투자자들에 대해서 많은 배당을 했는데 네.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순이익의 얼마가 배당을 했을 때 그걸 배당 성향 몇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억 원이면 내가 배당으로 30억 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이 30%인 거죠. 물론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35에서 40 정도 사이가 이게 과연 맞냐 적냐 향후 재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방금 이제 교수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묘한 진짜 그 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되는데 배당 성향 40%에 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그 보완되는 안이 배당 성향 25%라도 직전 한 3개년도 정도보다 한 5% 정도 배당을 더 주면 여기까지 포함하겠다라는 안이 이제 첫 번째 안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배당 성향 40%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뭐 현대차 대기업 대부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포함 안 되는데 이게 통용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면 대기업들을 포함을 시키면서 그러면 수치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배당 성향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또 이것도 결국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면서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맞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대여섯 개의 안이 계속해서 첨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 해서 최근에 나온 안이 이제 한 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안이 절충안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30% 내외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게 뭐 절묘한 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은 배당 성향 자체를 늘려야 된다라는 압박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정도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30% 내외 정도가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래도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내가 배당을 보고 투자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투자했는지에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원래 너무 낮았잖아요. 왜냐면 배당 안 하니까요. 네, 안 하니까 아예 이제 낮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제 선진국 수준을 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ROE가 낮고 그래서 PBR이 낮았던 그 원인까지 가서 지금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자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한 25%, 6%밖에 안 돼요. 미국은 자사주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고요. 중국도 3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그 낮다는 일본도 35%, 36%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가 예측한 그 레인지 안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배당 안 해도 뭐라 안 합니다. 대신 주가 가잖아요. 캐피탈 게인으로 캐피탈 게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팔아서 얻나 이건 지배주자와 똑같습니다. 팔아서 얻나 배당으로 꾸준히 받아서 얻나 똑같은데 투자 확장기에는 아무도 배당하란 말 안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배당까지 요구한다. 이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설사 이번 그 혜택을 못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나머지 주주들이 막 뭐라고 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인류화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제는 우리의 낮은 PBR, 낮은 ROE를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은 목표점을 첫 스타트를 너무 낮게 잡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우리 주변국들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고 천천히 미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기업들은 그 상황에서 유동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로 화답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남이 자사주 소각을 해도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이 정확한 맞는 답이다라고 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정책의 목표의 소위 현실화, 뭐 또는 그것의 취지의 소위 달성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또 이야기가 도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이제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가 만약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논의가 되면 글쎄요, 뭐 지금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폐지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죠.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이 금투세 폐지가 유일하게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동의했던 유일한 안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도입해야 된다 논의하는 거는 정말 좀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이 지수 상승은 그렇게 많이 됐지만 사실은 소외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개별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거의 소외돼 있고 거의 보면 이게 50%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 주위에서 보면 이번에 지수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다른 테마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 투자자들에게 지금 금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이 얘기는 정말 좀 너무 그런 참 한심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세수가 걱정되면은 다른 세금들로 좀 올려도 괜찮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제 15bp까지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뭐 한 18bp까지도 다시 이제 절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거는 좋지만 다시 또 그 논란 시끄러웠던 금투세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또 강한 어조로 이재한 대표님께도 간략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이제 이전에 금투세 폐지할 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수가 뭐 3,500이나 4,000 정도 가면 모를까라고 했던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경계성 발언이 나왔죠. 금투세 얘기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뭐 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금투세 자체 얘기를 꺼내는 자체를 아마 지금은 금기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걱정은 아니겠지만 4천선이 넘어가면 어쨌든 우리가 거래세나 금투세를 놓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세제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부분은 꺼내거나 발언 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박병규 교수님의 다소 과격했던 표현은 조금 더 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빅 이벤트를 마치고 이제 11월에 상황을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월은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진짜 4,000포인트의 펀더멘탈을 갖춘 것인지 차분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